프레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UC 버클리의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쓴 책을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면 실제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코끼리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레이코프 교수는 상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반박하고 대응할수록 벗어나기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예 다른 이슈로 전환시켜서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도 하죠. 밥 우드워드 기자의 새로운 책 경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를 애써 축소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책은 15일이나 되어야 출간이 되지만 우드워드 기자가 취재를 위해 녹음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담긴 파일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미국 언론 웹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는 이 파일은 녹취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위험하고 만지는 걸로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심지어 치명적인 코로나19에 대해 축소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죠. 미국이 시끌시끌한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프레이밍을 통해 이 대화로 인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항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발하게 벗어났던 트럼프였기에 왠지 궁금해집니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해드리는 뉴스 더 있습니다. 방송인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수돗물에서 나온 흉기입니다. 수돗물에서 흉기가 나왔어요? 바로 쇠침이 나오는데요. 경기도 김포시의 새 네. 아파트의 샤워기와 욕실에서 네. 수돗물과 함께 1cm 크기의 날카로운 쇠침이 쏟아져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cm면 꽤 큰데? 그렇습니다. 오. 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냐? 이 쇠조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봤는데요. 네. 욕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전 연결 부위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쇳가루라고 보기에는 큰 조각 같은 네네. 것들이 나온 거죠. 샤워를 하던 한 입주민이 샤워 헤드에 걸린 쇠침에 긁히면서 이게 뭔가 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 아이고.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입주민들의 증언도 쏟아졌고요. 네. 한 입주민은 양치질 도중에 이물감이 느껴져서 확인한 결과 큰일 날 뻔했네. 조그만 크기의 쇠침을 발견했고 네. 또 다른 입주민은 어린아이를 샤워시키기 위해서 거실 욕조에 물을 받다가 수십 개의 쇠조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수십 개? 네. 심지어? 와,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이 아파트가 건설사가 이렇게 이상한 데가 아니에요. 네, 일군 건설사 네. 현대건설로 네. 알려졌는데 전에도 종합부실공사 논란에 휘말렸던 곳인데요. 시행, 시공 모두 이 현대건설에서 네네. 맡았던 이 아파트는요. 앞서서 시스템 에어컨 인근 천장에 쓰레기들이 무단으로 방치돼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아, 그래요? 그 아파트 예. 저도 기억해요. 예, 그 당시에 현대건설은 전수조사에 나섰고 특정 직원이 일탈 행위를 한 것이다 라면서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하자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관련 납품사들을 불러서 조사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욕실 수전 연결 부위에서 이물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무섭네요. 쇠조각이라고 하니까 이거 네. 잘못하면은 뭐 이건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게 네. 밖으로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요. 계속 안에 있었으면 쇳가루가 아마도 분사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끔찍해라. 빨리 잘 수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비밀번호 1234 쉽게 생각했다가입니다. 요새도 1234 누르신 분 계세요? 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네, 이 사건은 네. 비밀번호를 초기에서 바꾸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인데요.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나체로 원룸복도를 돌아다니고 아래층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네. 이 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 20대 남성을 주거 침입, 공연 음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남의 집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 앞서서 이 행태가 나체로 네. 복도를 돌아다녔다라는 부분에서 더 엽기적인데 네. 이 20대 남성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원룸 2층에 살면서 나체 상태로 복도를 수차례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1일엔 바로 아래층 원룸 1층에 네. 있는 아래층 집에 무단 침입까지 했습니다. 아. 이 집 현관문에 그냥 무심코 1, 2, 3, 4 눌렀는데 열려서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예, 이 1, 2, 3, 4는 이 원룸이 이 집의 초기 비밀번호, 네네. 그러니까 초기화하면 만들어지는 네네네.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들어갈 때 이분이 들어가는 고치고 입주자가 들어가야 되죠. 고쳐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변경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 됐던 거죠. 아, 그렇군요. 아우, 좀 약간 소름이 돋는데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와서 그것도 홀딱 벗고 들어가고 그러고 예. 막 다녔다고 생각하면은 바바리맨이면 바바리라도 입는데 근데 이게 무단 침입만 한 게 아니라면서요, 이 사람이. 그렇죠. 이 사람이 없는 방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있는 캔맥주 등을 꺼내서 마시고 방 안팎에서 나체 상태로 음란 행위를 했는데 이런 행각이 사실은 그 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네. 처음엔 발각이 안 되다가 예. 냉장고에 넣어둔 맥주가 강떡같이 사라지니까. 사라진 것을 아. 이 입주자가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CCTV를 확인했는데 네. 사태가 이런 상황인 것을 나중에 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아, 확인 그렇군요. 후에 지난 4일 경찰에 즉각 신고했습니다. 집에 그래도 CCTV는 당연히 좀 다행히 있었나 봐요. 그래도. 네, 복도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복도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것이다. 집에는 아니고. 예. 아니 근데 냉장고에서 맥주가 없어지면은 일단 비밀번호부터 바꿀 것 같은데 이분도 참 그 생각까지는 못하셨나 싶긴 한데요. 네. 근데 그 범인이 이미 딴 데로 이사 갔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지난 4일에 신고를 했는데 네. 접수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게 7일입니다. 이 3일 사이에 이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네네. 20대 남성이 원룸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빨리 이사를 가요? 이사 이유가 네. 이분이 계속 나체로 복도를 네네. 다니니까 이 관리인이 제발 이사 좀 가라라고 독촉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사를 간 거죠. 경찰이 이제 탐문 수사를 한 끝에 이틀 네네. 후인 지난 9일에 다른 원룸에서 이 남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 이 남성을 조사했는데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나체 네. 상태로 복도를 돌아다니는 이게 좀 묘한 기분이 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할 말이 없네요. 참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모이지 말란 말이야입니다. 어딜 또 모이셨대요? 5, 60대로 구성된 한 산악회에서 회원 10수명이 코로나 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이 산악회를 또 못 끊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아, 참나.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수도권의 이 산악회에서 지난달 29일, 30일 또 지난 1일까지 해서 관악산, 삼성산 등을 등반했는데 네. 그리고 안양시의 호프집에서 뒤풀이를 가졌는데 10수명이 확진을 받은 겁니다. 이때 이제 수도권 사회적 거리 2단계에서 2.5단계로 넘어가는 그 네네. 시기였거든요. 대부분 이제 모임이 금지되거나 자제되는 시기였는데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이 산악회 분들이 이제 산을 타고 내려오시면 꼭 이렇게 또 한 잔씩 하시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네. 또 뭐 묘미기도 하고 사실 등산에. 네. 근데 이제 또 등산을 하다 보면 이게 일종의 이것도 운동이라서 숨도 가빠지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운동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죠. 호흡도 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다가 좀 더우면 벗을 수도 벗기도 있고 하고. 숨도 가빠지니까 숨의 깊이도 클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말이나 이런 게 전파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스크는 제대로 쓰셨대요,도? 이게 아마 쓰기 힘들었을 것 같고 썼더라도 사실 100% 차단 마스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99.9% 0.1%라도 좀 오차가 있는 건데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야외라는 생각에 좀 경계심이 느슨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지난 3일에 나왔는데 이 모임에 참가한 서울 은평구의 50대 회원이었고 같은 날에 다른 동호회 회원인 6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또 이어서 첫 확진자와 뒤풀이를 했던 회원들 군포, 안양, 과천, 수원, 동두천, 부천까지 수도권 전역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산악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 오후 12시 기준으로 29명입니다. 많네요. 네. 심지어 또 충남 홍성에 거주하는 산악회 회원의 친인척 네. 이분들 8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추가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때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고유 정도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입니다. 그게
되나 봐요? 네. 감옥에서도. 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네. 정부에서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국민이니까 신청할 수 있죠. 고유정이 지금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네네네.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서 주민등록 주소지인 청주시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한가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정말로 경범죄 정말 아니면 생계형 범죄로 들어가신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 뭐 네. 자녀만 밖에 있다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그거라도 도움을 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게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감자분들은요. 법무부가 편의를 준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1인 가구 안에 뭐 누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가족이 그렇죠. 대신 받을 수도 없으니까 대신 신청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편의를 봐준 거죠. 그게 신청 기간이 7월 20일부터 30일까지였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유정은 본인이 1인 가구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던 것이죠. 아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가 본인이 1인 거주 주민등록지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받긴 받았나요, 그러면?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네. 고유정이라서 못 받은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분이 이제 청주가 아닌 제주 지역에 명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지역에 어떤 가족이나 네네.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그분이 받았겠네요. 네, 그 가족이 대신 받았겠죠. 아. 그래서 1인 가구가 아니어서 그리고 네네. 청주시 거주 1인 가구가 아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이런 재소자들도 네네네.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4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요. 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네네네.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건데 기부를 선택한 수용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뉴스 더 있습니다. 자투리 뉴스 알아봤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핫한 이슈를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목요일의 파이터 시간입니다. 법보다 말이 먼저인 두 파이터 소개합니다. 먼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맞은편에는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급입니다. 사실 이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뭐 조금 약간 갑작스럽게 나온 감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좀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연령별로. 못 받을 뻔했습니다. 저는. 근데 다시 일괄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선심성 포퓰리즘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들 바라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먼저 하시죠. 글쎄, 뭐 많이 드리면 좋은데 네.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대통령께서도 수보회의나 뭐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서 재정 여건상 맞춤형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피해를 보신 분들을 좀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야당이 또 다른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야당도 거의 사실상 같은 주장을 했어요. 오로지 이제 다른 주장을 하셨던 분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편적 지급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 아마 좀 권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10만 원의 전 국민 지급을 통신비 그것도 지급을 주장하신 것이 과연 정책적 목표를 선회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의아한 면은 있습니다. 어떤 도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거는 지금 이게 야당 대 여당의 그동안의 프레임이 아니고 여당 내의 대권 주자 간의 프레임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의원의 어떤 구도가 딱 형성된 상황에서 선별적 지급을 했는데 결국 이재명 지사가 또 최근에 뭐 상품권을 구입하게 되면 네네. 10%를 준다 해서 2만 원이 또 지급된단 말이죠. 그 뒤에 추가로 20% 사용하게 되면 15% 추가로 지급하는 이런 안이 나오자마자 다시 이제 2만 원의 통신비 지급이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국민을 위한 정책적 선회냐 아니면 재정이 남아 돌아서 추가적으로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여당 내 대권 구도와 관련된
또 다른 복잡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냐 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여당 내 대권 주자들 경쟁에 2만 원을 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네, 대권 구도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정책적 선회도 아닙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이제 전 국민, 전 가구를 지급을 했고 그때는 국민의힘 전신 측에서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뭐 현금성 살포냐라고 했다가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 가구에 최대 200만 원까지 주자고 그래가지고 과연 국민의힘 한국의 당 입장이 뭔지가 오락가락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원칙은 분명하죠. 선별 지급해야 된다. 이유는 재원이 한계가 돼 있다. 또 앞으로 3차, 4차까지 지급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배제된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사람도 있겠다.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뭐 아주 심하게 얘기했어요. 뭐 원망의 불길이 뭐 일 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의 선별 지급도 맞고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인 지급도 맞다. 다만 현실적인 재원의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신비 2만 원 1인당 13세 이상 한 4,600만 명 정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어요. 작은 위로, 정성 이렇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한 게 좋고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다 주면 좋은데 다 줄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최대한 배려한 거라고 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포퓰리즘이다. 그럼 저는 뭐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푼돈이다. 낭비하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부자 정당의 고정적인 시각이 아닌가. 왜냐하면 네. 1인당 2만 원이 부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기초생활 대상자 같은 건 2만 원도 큰 거고 그리고 맥시멈 4명까지 하면은 8만 원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영세하는 이제 그런 극빈자들 입장에서 이것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푼돈이라고 폄하할 필요는 없다. 푼돈이라고 폄하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좀 글쎄 뭐 포인트가 뭐 저랑 다르실 수 있는데 이 돈이 여당과 정부가 갖고 있는 돈을 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당이 또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풀자라고 제안한 것도 아니고 이 돈은 금방 추경안 확정됐지만 안이 확정됐지만 사실 8조 7천억 원 중에 상당수를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다시 빚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빚내서 하는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기조와 맞는 것이냐 갑작스럽게 다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정치나 행정의 기본인데 거기에 비추면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책적 목표가 제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이 소비 진작으로 뭐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통신비를 사전에 감면한 뒤에 추가로 통신사에 돈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 일반 소비 계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영업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돈의 지급입니다. 그리고 기묘한 쓰임에 과연 이게 공해지는 것인가? 물론 필요하죠.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은 어디서나 누군가나 다 기묘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빚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의 말에 따르면 이게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재난대출금 아니냐라고 비아냥대시는 분도 있어요. 네. 결국 내가 갚을 돈인데 이것을 굳이 정부가 생색나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네. 있느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통신사에게 직접 주는 것이라 소비 진작의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다 지엽적인 거고요. 승수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네. 거고 지금 선별 지급은 좋은 거고 보편 지급은 나쁜 거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정부가 전 국민 다 지급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코로나19라는 미중의 국난의 위기에 어려운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상대적으로 극빈자들,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우니까 이분들에게 두텁게 주는 거는 맞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저 신념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주는 게 맞냐라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정치의 본령이 뭐냐면은 국민 통합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열을 최소화하는 게 맞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고민할 수 있고 집권당의 대표도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기본적으로 선별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두텁게 지급하되 불평, 불만,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만 원씩이라도 4,600만 명에게 지급하도록 하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선택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네. 1차 재난지원금
가구에게 전 국민에게 준 건 잘못된 거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이걸로 계속해서 근데 이제 정치적인 쟁점만 네네. 부각하는 거는 네. 부정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 외에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론자인데 사실은 보편적 지급이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사실은 수기 과정 이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기본적으로 전 국민 지급이냐 아니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그거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좀 서투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금방 9일 7일 이때 말씀하셨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재정적 위기가 심하게 되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까지 해가면서 선별적 집중 지원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집행부 만나서 말씀하시다가 정책이 변하니까 이것이 과연 진짜 고민 끝에 나온 정책적 변화냐 아니면 국민적 요구가 워낙 드세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고민하신 이후에 정책을 좀 두텁게 또 덧바른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거죠. 이건 또 얘기하는데요.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이 변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저도. 그리고 이거는 기본소득하고도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념으로 얘기하면 재난지원금이니까 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당한 사람에게 두텁게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서 배제된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거냐. 그래서 절충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절충안 냈기 때문에 정책적 변화다 왔다 갔다 한다 잘못됐다라는 논리는 너무나 비약적인 논리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하면 똑같은 얘기만 더 들으니까 재난지원금의 정책적 목표가 정책적 목표는 국민 통합이고 갈등 최소화하는 거예요. 아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적 목표가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는 뭐냐면 맞춤형이에요. 피해 구제 이거거든요.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지원하자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1차 재난지원금은 잘못됐습니까?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2차 재난지원금 절충한 거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지. 정책의 선택의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관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 장관 아들 측에서 이 청탁을 받았다,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한 대령 그리고 언론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자, 야당이 이제 제2의 조국 사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언론사 고발까지 한 건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얘기가 있고 또 추 장관 아들 측에서는 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비화를 시키느냐 시점이 너무 애매하지 않냐 국감을 앞두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언론사 고발 그리고 청탁을 주장한 대령도 고발을 한 상대인데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네, 본질이 언론사 고발이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니고요. 네. 과연 추미애 장관이 외압 또는 청탁을 통해서 아들의 변가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1야당은 계속해서 의혹에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를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보면 나름 성공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없거든요. 폭로만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면 다시 재폭로하고 재반박하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하면서도 지금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에 고발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라. 아니면은 좀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그만 좀 야기시키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과연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는가. 이른바 백을 통원해서 그렇지만은 면제 얘기가 아니고 휴가 얘기인데 면제 얘기를 그러니까 해요? 제가 얘기하죠. 첫 번째 본인이 무릎 십자인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대 안 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고위직이니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부대 배치에 특혜가 있었냐? 카투사 시험 쳐서 갔다는 얘기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직 특혜를 받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인기 보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 번째 쟁점이 병가 휴가를 갔는데 그러면 가짜 진단서를 가지고 가짜 병가를 갔느냐?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쟁점이 병가 절차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침묵하던 국방부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는 볼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네. 뭐가 갔느냐. 결정적인 증거를 내놔야 되고 고발과 네네. 관련해서 사실상 허위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네. 신원식 의원의 참모장. 알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네. 참모장이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사실은 결국은 엉터리 주장을 네. 나왔고
그러면은 결국 신원식 의원의 주장도 엉터리 주장에 네. 연장이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라고 하려면 팩트가 틀려야 되겠죠. 그리고 유불리에 대해서는 정치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치적 차이를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요. 사안 자체가. 이것이 추 장관 자녀분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규정 이런 걸 잘 모르겠죠. 해당 부대가 규정대로 집행을 하는 것인데 법령이 저는 결정적 증거라고 봐요. 법령이. 왜냐하면 오늘 국방부가 밝힌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좀 보는데 이건 법률가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령상에 보면 30일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군인주의 및 관련법에 보면 30일까지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그 시행령에 위임시켜놨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보면 원래 10일간 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원 병가 휴가는 입원할 경우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원 치료할 때는 청원 병가 휴가가 안 되게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입원할 경우에 1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만약에 복귀 안 한 상태에서 20일 연장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가 요양심의 이런 절차가 아니고 본인이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었어야 돼요. 이거 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또는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좀 위중한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법원이 그 해당 부대장이 20일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어요. 제가 꼼꼼히 읽어봤더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라는 이 단 문헌 하나 갖고 30일 내에 부대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기속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 맞지만 절차나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절차나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검찰 수사 간단해요. 근데 아직까지 1월 달에 고발한 거를 8개월 지나도록 네.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이고 네네.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돼요. 부모 입장에서 민원 제기할 수 있죠. 부탁할 수 있죠. 그런데 추 장관은 사실상 국회에 나와서 이와 관련돼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관점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른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네.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좌관을 통해서 어쨌든 상급 부대에 국방부 측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부분은 이제 거의 팩트로 굳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네. 위법인접을 떠나서 공직자 윤리상 적절하지는 않은 거죠. 여기에 네.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알겠습니다. 된다. 하나만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인대 수술이 아니고 추벽 증후군으로 지금 진단서에는 나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좀 드리고요. 검찰이 아직까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개월 동안 그럼 뭐 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한 거냐 아니면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경찰이 아니죠. 검찰이죠. 네, 검찰에 이거를 좀 물어봐야 되지 않는 것인가 싶은데요. 어떻게 된 거냐? 검찰 수사 잘못됐죠. 잘못됐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8개월 동안 계속 질질 끌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 질질 끌므로 인해서 정치적인 부담은 결국은 민주당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팩트 얘기를 했는데 팩트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혹만 있어요. 주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아까 법령 얘기를 했는데 통원 병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승인 절차 밟아서 했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두로 요청할 수 있고 구두로 승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니다라는 정확한 증거나 뭐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노리는 건 뭐냐면 이제 추미애 때리기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자초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대통령을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얘기죠.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적 혼란 또는 불신만 가중시키면은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모습하고는 전혀 네. 다르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나중에 후폭풍. 왜냐?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그러면 결국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죠. 저 이거 네. 하나는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 현역병 등의 이 국방부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관련 법령인데 훈령입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입원의 경우에만 청원 휴가가 가능해요. 다만 예외적인 사유는 외래 검사도 청원 휴가가 허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수술 등으로 인해 입원을 위해서 청원 휴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서 처치받은 병원을 재방문하는 경우 최대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 있다고 그래서 그 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플러스 밑에 훈령까지
안 보고 그냥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국방부에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좀 뭐 국방부에서 법리 검토를 했을 텐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 이게 국방부에서 지켜야 될 훈령인 겁니다. 훈령이라는 것은 민간이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업무 처리하는 사람들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켜야 되는 행정 규칙이에요. 근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지금 그런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건 내일 아마 국방부에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네. 법령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네. 그때 당시에 청원 휴가를 받아준 담당 의사 소견서도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입원해서 하는 경우가 맞는데 요청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거기 기록이 남아 있고 소견서에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전혀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훈령을 근거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변호사님 개인이 하지 말고 그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렸으면 좋겠어요. 좀 평론하는 거예요. 네, 평론하는 아니 거고. 그러니까 평론을 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하나 거는 더 얘기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내 얘기. 네. 변호사님이 혼자의 법령 해석을 본인이 정답으로 단정을 하니까 드린 얘기네요. 아니 네. 이거는 법률가로서 제가 법리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게 네. 저 기속력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고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죠. 들어보세요. 저희가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본인의 해석이라고 1차 청원 휴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2차 청원 휴가는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게 훈령에 반한다는 거예요. 2차 청원 휴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입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국방부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법령의 해석은 이제 변호사님 네. 혼자 주장이니까 나는 그건 개인의 주장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전제로 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시간이 다 전제로 됐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전제로 제가. 네, 시간이 다 돼서 본인도 여기서 확인해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에 파이터 두 분 파이터들답게 정말 끝까지 마지막 말은 내가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들 주셨는데요. 네,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그리고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픽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밥 우드워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네. 이분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네네. 폭로했었던 당시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고. 그리고 피어라는 책도 있었는데 이번에 경로라고 네. 나온다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는데 네. 아니지 않은 걸 게 아는데 위험한 걸 아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거를 폭로를 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요. 2월에 만났을 때부터 이미 코로나19가 독감보다 5배나 더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1월 말부터 이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임기 중에 가장 큰 국가안보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수준의 보건 비상사태가 될 것이다라고 보좌관들이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4월 3일에 코로나19 브리핑에서도 바이러스의 위험을 여전히 경시하면서 곧 사라질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지만 자기를 이틀 뒤에 만나서는 이게 너무 쉽게 전염된다. 당신도 굉장히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7월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바이러스는 나랑 상관없고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건 중국이 바이러스를 내놨기 때문이다. 라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이렇게 위험을 너무 국민들에게 낮춰서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그 다음에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국민을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의료용 마스크와 가운의 값이 치솟았을 것이다. 우리가 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수백만 명이 더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자화자찬으로 또 발언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문 뒤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인물이다. 직분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로 이 책을 끝맺었다고 합니다. 그 녹음 파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이제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그냥 이런 얘기를 했더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 그대로 담겨져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저는 네. 사실은 되게 궁금한 게
왜 인터뷰를 했을까? 그렇죠. 네. 대통령이 우드워드 기자가 지난번 피어 책도 그렇고 네. 썩 좋은 내용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써주지는 않을 거라는 것쯤은 네네. 알았을 텐데. 네, 그래서 CNN의 네. 그 분석으로는 네. 이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에 관해서 뭘 쓰면 다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렇죠. 그래서 밥 우드워드가 자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직접 해서 쓰면 또 베스트셀러가 될 건데 자기를 또 과장되게 또 자화자찬하는 얘기들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업적을 자랑해서 막 과장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밥 우드워드라는 인물을 택해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아. CNN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고 자화자찬한 내용을 그대로 좋게 써주실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군요. 근데 또 화제가 됐던 게 여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네네. 왔다 갔다 했었던 서신. 네. 그 부분도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내가 김 위원장을 만났다. 엄청나게 큰 거래를 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담겼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외교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북한 정권이 바랐던 국제적 위상과 정당성을 김 위원장에게 줬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연기된 건 미국이 포기한 부분이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핵에 대한 집착을 부동산에 비유를 했는데요. 부동산 재벌답게 우드워드 기자에게 이것은 집을 사랑하는 누군가랑 정말 비슷해서 이걸 팔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핵을 부동산하고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27통 가운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25통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차례 각하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좀 깍듯하게. 네, 이렇게 예우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의 깊고 특별한 우정은 마법 같은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 이게 김 위원장 편지에 담긴 편지에 담긴 내용이죠? 내용인데 네. 김 위원장의 표현입니다.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할 것이다. 뭐 이거 외에도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 우드워드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김 위원장의 아첨에 마음이 사로잡혔다. 이렇게 책에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호흡이 잘 맞는 걸 확인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라면서 만나자마자 친밀감을 느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근데 판문점 회동 이후에는 네. 톤이 좀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그러니까요. 불만을 표하면서 네. 뭐 왜 제대로 안 되는 것이냐, 뭐 그러니까요. 한미 연합훈련 왜 아직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냐, 뭐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불만스럽다라는 표현을 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굉장히 내끊기가 됐다라는 그렇죠. 네, 식으로 사이가. 이야기를 네. 했어요. 이제 15일에 출간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이것도 역시 베스트셀러를 약속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많은 국가다라고 뭐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방역을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네. 여론조사 업체죠. 퓨 리서치 센터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뭐 이렇게 14개국 국민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89% 정도가 감염병 확산을 국가의 중대한 위협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4개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었어요. 우리는 89인데 뒤를 이어서 일본이 88, 미국이 78, 영국이 74% 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14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확진자랑 감염자가 제일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걱정이 근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위험하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반대로 또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큰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가 감염병 확산 말고도요. 기후변화, 테러, 뭐 해외 사이버 공격, 핵무기 확산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네. 이게 국민들이 이것들을 얼마나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지 매년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올해는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감염병, 해외 사이버 공격, 글로벌 경기, 국가나 민족 간 갈등, 대규모 난민 이주를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비율이 14개 국가 중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걱정이 조사가 많군요.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코로나19가. 그럼 여기는 뭘 걱정할까 봤더니 코로나19가 심한 건 사실인데 네네. 그거보다는 여전히 기후변화 문제가 더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것도 많은 14개국 응답자의 10명 중에 6명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세계 경기 침체가 위협이라는 비율이 더 높아서 83%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킴 시대
네, 오늘은 되게 담백하게 끝내셨어요. 맞자를. 네. 네. 지난주까지 좀 늦게 해가지고 오늘 좀 깔끔하게 끝내보려겠습니다. 네. 네, 한편의 영화를 만나는 시간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하셨어요? Adrian, I love you, Rocky. 그거로 게임 끝이죠. 아, 진짜. Rocky 1편. 2편부터는 네.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건 다른 영화고 네. 락키 오리지널 1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네.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승리자라고 하시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자라는 것을 주제로 한 이 영화를 갖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락키 시리즈가 권투 시리즈로 알고 계시는데요. 네네. 락키 2편부터는 그렇지만 1편은 락키 1편은 복싱 영화가 아니라 복싱은 그냥 매개체에 불과하고 이 돈 없고 백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이탈리아계 한 젊은이가 네. 인간 승리라는 과정을 그리는 그런 휴먼 드라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복싱 영화라고 했으면 맨 마지막에 아폴로와의 경기에서 이겨야 되는데 져요. 맞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그 아폴로가 판정승 받죠. 그 판정승 받고 막 아폴로가 내가 이겼다! 네. 하고 손을 번쩍 드는 장면은 아폴로의 그 모습을 한 구석에 처리해버리면서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장센이죠. 그때 기자들이 그 락키에게 네. 이번 그 아폴로의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 필요 없고 에이드리언 뛰어 올라갔어요. 에이드리언! I love you, Rocky. 와,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장면이에요, 진짜. 최고의 맞아요. 영화 엔딩 장면이죠. 진짜 사실은 이제 이 실베스터 스텔론 하면 막 근육질에 막 네. 락키도 락키지만은 뭐 람보니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락키 그 첫 번째 락키에서는 대단했어요. 저는 네. 비운의 시나리오 작가라고 봐요. 원래 실베스터 스텔론 쓴 거죠, 그게. 락키 1편은 실베스터 스텔론이 직접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편도 그렇고 우리 방금 람보 말씀하셨는데 네네. 람보의 1편이 그 퍼스트 블러드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베트남 마음의 상처를 받은 베트남 참전 용사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 미 주류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갈등을 그린 수작이었는데 2편부터는 갑자기 그때 막 람보가 그냥 우통을 벗고 나와가지고 M16를 들고 와가지고 도도도도도. 맞아요. 네. 예전에 한번 인터뷰 보니까 실버 스텔론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도 안다. 락키 1편이랑 그다음 퍼스트 블러드 람보 1편은 정말 수작이었는데 2편부터는 내가 그 영혼을 팔았다. 그 영화 스튜디오에게. 왜냐하면 너무 내가 돈이 없었다. 아하. 배가 고파가지고 네네. 상업 영화에 내 영혼을 팔았다. 그래서 좀 후회는 안 한다. 왜냐하면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렇죠. 근데 정말 뭐 좀 오래된 영화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실지. 근데 그 이후라도 사실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들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폴로 모델이 원래 알리였다면서요, 무하메드 알리. 원래 그 무하마드 알리랑 그 척 웨프너라고 실제 네네. 경기가 있었는데 네. 그 무하마드 알리는 정말 최고의 챔피언이었어요. 아름다워요. 벌처럼 날아가서 예, 아니면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날아가요. 그 척 웨프너라고 무명 복서가 네네. 있었는데 그 무명 복서가 이제 알리와 싸우면서 15라운드까지 끝까지 간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실베스터 스텔론이 감동을 받아서 저걸 가지고 내 스토리를 한번 내가 이게 투영을 해서 만들어 보자. 3일 만에 네. 미친 듯이 시나리오를 쓴 것이 이 락키 1편의 스타일. 3일 만에 쓴 거예요? 3일 만에 쓴 거예요. 오야, 대단하다. 77년도 아카데미상 작품상.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 아폴로가 정말 무적의 흑인 복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탈리아계이지만 어쨌든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백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흑인들이 사실 장악하고 있었던 그 박싱계를 백인이 뛰어들어가서 이거를 뭐 챔피언을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약간 인종적인 게 들어간 것이 아니냐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분석도 있긴 네네. 있었는데 그 실베스터 스텔론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 난 단지 내 얘기를 하고 싶었다. 아시다시피 실베스터 스텔론이 태어날 때 안면장애를 갖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을 어눌하게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맨날 어렸을 때 맞고 자라고 또 아버지 이혼하고 또 왕따 말을 잘 못하니까 네네. 왕따로 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1등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무하마드 알리 그 복싱 경기를 본 네네. 거예요. 미친 듯이 시나리오 써가지고 이제 영화사를 돌아다니는데 누가 그 무명 시나리오 작가의 그 시나리오를 사주겠습니까? 돌고 하다가 그 유나이티드 네. 아티스트에서 정말
싼 값에 값에. 그냥 그 시나리오를 사서 그 영화로 만들어줬는데 그 어머니의 도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실베스터 스탈론 같은 네네. 경우에 첫 시사회 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시사회에서 엄마랑 몰래 가서 뒤에 앉았대요. 그래서 만약에 끝난 다음에 박수 소리가 안 나오면은 엄마 우리 그냥 시골 가서 몰래 우리끼리 삽시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어서 끝났어요. 마지막에 에이드리언, 네. I love you, Rocky. 딴딴딴딴딴딴딴딴 빰빰 네. 끝났는데 네. 시사회에 온 사람들이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실베스터 스탈론이 엄마 손 붙잡고 집에 가려고. 우리 집에 가서 이제 다른 일 하자고 어. 시사회장을 나가는데 모두 일어나가서 기립박수 치고 그때 얼마나 엄마랑 짜릿했을까. 같이 엉엉 울었다고. 그렇군요. 근데 이 영화 배경이 필라델피아잖아요. 필라델피아죠. 여기 여행, 그러니까 뭐 좀 약간 관광 가시는 분들은 뭐 다 돌아보시다가 여기 크림치즈, 가신데 크림치즈. 그 스텝 있잖아요. 락키 스텝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그 뮤지엄 앞에. 그냥 다 올라가서 한번 이거씩 해주고 이렇게. 그것도 원래 그 저예산이다 보니까 네네. 그 필라델피아 뮤지엄에서 촬영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몰래 도둑 촬영한 거예요. 빰빠바빰빠바빰. 네. 근데 참 그 낯짝도 두껍지. 지금 가면은 럭키 동상 서 있잖아요. 거기. 맞아요. 이렇게 동상 써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 필라델피아가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미국에서. 미국의 첫 수도죠. 그러니까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한 곳이고 뭐 그 영웅 본색 첫 장면에 나오는 그 이 주인발이 담배불 붙여먹는 네네. 미화 $100. $100의 고향이 필라델피아. 왜냐하면 앞에는 벤자민 플랭클린, 네. 뒤에는 인디펜던스 홀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첫 수도였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독립선언, 미국 헌법 처음 만든 곳도 여기고, 맞아요. 조지 워싱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조기를 처음 만든 곳도 여기고, 그러니까 미국의 첫 수도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미국이란 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미국다운 미국을 뉴욕, 뭐 시카고, LA도 좋지만 한번 필라델피아를 가시면 여기가 정말 미국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디펜던스 홀, 네네. 그 독립 선언을 한 그 홀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상원 하원에 원래는 어퍼하우스, 로어하우스라고 한 것도 네. 그 홀에 1층, 2층으로 나눠져가지고 거기 가면 정말 저도 갈 때마다 그 감동을 받는 게 할아버지들이 네. 자원봉사자들이 어서 와 앉아봐 내가 얘기해 줄게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지 아니 할아버지 앉으시고 제가 앉아 그래서 혼자 돋보기 끼고 이렇게 책 읽어주시는 맞아요. 미국의 네. 역사란 시작하는 거 근데 원래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 처음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은 아담스 대통령이 그렇죠, 처음이죠. 그렇죠. 네. 조지 워싱턴은 거기 이제 못 살았고,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뉴욕 필라델피아 막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하나를 만들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일단 있었던 주들은 수도를 갖고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렇죠. 막 그냥. 우리 주로 오라고. 예,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나니까는 아예 이제 주 그걸 빼버리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의 자치구를 만들자 해서 지금 만든 게 사실 지금의 워싱턴 D.C.인데 그렇죠. 거기에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꽤 많아요. 거기가 그 리틀 이태리가 그 유펜 바로 옆에 있죠. 네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교. 네. 근데 거기 이제 가면은 근데 어느 도시나 좀 오래된 도시는 이태리 타운이라든 리틀 이탈리라든 뉴욕에도 있고 보스턴에도 있고 필라델피아도 있고 막 다 미국 생활 있거든요. 오래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 이탈리아 타운? 일단 맛있는 게 많고. 그렇죠. 맘마미아죠. 그렇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민자 하면은 사실 우리가 뭐 20세기 초, 그리고 19세기 말 그때쯤 뭐 시칠리나 남부에서 온 사람들 좀 가난한 이제 남부 유럽 뭐 이탈리아 이주민들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부유층이 왔었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와인이랑 막 이런 것도 가지고 들어오고 막 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시칠리나 이런 남부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또 이제 뭐 마피아도 오고 뭐 이러면서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이런 그 소수민족 타운의 변천사를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네. 가장 처음 그런 그 정착촌을 만든 사람들은 주이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탈리안들이고 그 다음에 아이리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으로 이렇게 쭉 펼쳐 나갔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 지금 뭐 LA나 뉴욕 가면 리코스토어라고 해서 주류 판매점 네네. 한국 교포들이 많이 운영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이 영화가 배경이 되던 더 이전이군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그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이제 리코스토어 주류 판매점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다. 아하. 그게 이탈리아, 뭐 아이리시,
중국인, 한국인, 이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이렇게 넘어오는군요. 그렇죠. 네. 그 필리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 있잖아요. 그거를 드시고 절대로 그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네. 데이트 하실 때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질질 다 올라가지고 치즈가 이게.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 아침에 해장으로 최고이고. 그걸 아침에 드세요? 모르셨어요? 진짜 주당들은 아침에 네. 해장 이 치즈버거랑 피자로 하는 거. 아 진짜요? 강호동 씨는 짜장면으로 해장한다고 하는. 왜 그러지? 기름진 걸 먹어야 좋나? 왜냐면 그 다음날 아침이면 저혈당이기 때문에 기분이 네네. 우울하거든요. 네. 확 혈당 올려주려면 고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짜장면, 피자, 샌드위치. 근데 그거 먹으면 저는 이렇게 막 혈관이 이렇게 막 막힐 것 같은 느낌이 한번 들거든요. 내일 시도해 보십시오. 네. 막 고기에다가 막 그릴에 구워갖고서 고기 뭐 거기다 막 프로볼랑 치즈 막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치즈를 너무 많이 뿌려주셔가지고 네. 좀 우리 한국인들이 한 입에 먹기 좀 크기 사이즈가 크고 다 커요 미국 거는. 질질 흘러요 진짜 피지가. 맞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탈리아계 이주민들이 만드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영화 락키에서 보더라도 그 필라델피아 그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가 나오는데 그 가게에 가면 지금도 네. 요 자리에 실버 스텔론이 서가지고 주문한 자리다라고 딱 동판으로 표지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건 못 락키 봤는데. 팬들의 뭐 성지다. 그렇군요. 코리아타운은 어때요? 저는 뭐 다를까요? 학교가 LA 네네. 코리아타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코리아타운에서 좀 오래 살게 됐는데 가까우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무슨 인종의 그 용광로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과 기름같이 주류 사회와 나눠져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 커뮤니티는 한국 커뮤니티, 중국 커뮤니티는 중국 커뮤니티, 뭐 일본 커뮤니티, 일본 커뮤니티 나눠서 살고 있는데 뭐 일례로 제가 뭐 미국에서 있었던 것이 한 거의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코리아타운이 어떤 분위기였냐면 제가 수업 마치고 와가지고 코리아타운에서 만화방에 앉아가지고 짜장면을 시켜 먹고 이 모래시계 비디오를 보면서 구영탄 만화를 봤다. 구영탄. 네. 그런 얘기 다 있죠. 구영탄. 진짜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연식 나온다니까 안 돼요. 이거. 그걸 아는 나는 뭐야 그러면. 같이 가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아요. 다 이렇게 갈라져 있고 사실은 굉장히 세그리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민자들이 이렇게 멜팅팟은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영화가 지금 가지고서 저도 굉장히 반갑게 봤어요. 왜냐면은 저도 어릴 때 보면서 아주 좋아했던 영화라서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복싱 스포츠 영화가 아니라 휴머니티에 대한 영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썬킹 시네마 오늘은 락키와 함께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썬킹 교수님 고맙습니다. I love you, Rocky.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